자, 3강. 대기의 변화. 쉽게 말하면 이제 날씨에 관한 얘기들 우리 쭉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 기단이래요, 기단. 자,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하는 내용이라 생각이 날런지 모르겠다 말일지. 일단 첫 번째, 기단이라는 게 그 뭐냐 이거지, 기단. 우리가 이제 날씨하고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할 텐데, 그럼 기단이라는 게, 공기야, 공기. 단, 덩어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큰 공기 덩어리야, 큰 공기 덩어리. 지금 사실 이 교실 안에도 공기 덩어리가 있는 셈인 거지. 이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어떤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큰 공기 덩어리를, 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큰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불러. 근데 이게 공기 덩어리다 보니까 어쨌든 한 지역에만 계속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 뭐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 공기 덩어리가 다른 지역을 움직이게 되면 그 지역 날씨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그 머무르는 지역의 성질하고 비슷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여기 시베리아라고 하자, 여기 시베리아. 그럼 시베리아라는 대륙 한가운데잖아. 따뜻하냐, 춥냐? 겁나 추울 거야. 그지? 겁나 추우니까 이 시베리아 지역은 굉장히 차갑고 또 대륙의 한가운데니까 건조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 공기덩어리가 오래 머물다 보면 이 공기덩어리, 당연히 땅이 차가우니까 그 지면의 영향으로 이 공기덩어리도 차가워져.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별로 없어. 대륙 한가운데라서. 그럼 사실 그 물이 증발을 해야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어서 수증기가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 습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증발되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이 공기 안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어. 얘도 건조해지는 거야. 한랭 건조한 지역에 오래 공기덩어리가 머무르다 보니까 그 공기덩어리도 한랭 건조해진다고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지역의 성질과 비슷해진 공기덩어리가 기단인 것이. 근데 그 기단이 어떻다고?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봐라. 만약에 이 공기덩어리가 움직여가지고 저 고위도 지방, 시베리아 지방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우리나라 근처로 왔다고 치자고.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에 서해바다에 온 거야, 서해바다. 그럼 서해바다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왔다. 그러면 시베리아 지방에 비해서 우리나라 서해는 어때? 더 저위도 지방이니까 더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차가웠던 공기가 아래쪽이 어떻게 된다? 따뜻해져, 가열돼. 게다가 여기 서해 바다니까 증발이 일어나면서 수증기도 막 이제 이 공기 중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따뜻해지면 가벼워지니까 이거 상승해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구름이 막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지면 결국 비가 막 내리게 되고 날씨 영향 준다 이거야. 그럼 이와 같이 기단이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기단이 갖고 있던 성질이 조금 변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단의 변질이다 이렇게 불러. 아무튼 그 기단이 갖고 있던 성질이 변하던 혹은 그 기단에 의해서든 그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른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그 날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기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뭐가 있는가. 그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뭐 거기 보면 지표면의 성질이 비교적 균질한 넓은 바다나 평지 또는 사막 등에 잘 발생한다. 일주일 이상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등등등 기단의 특징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연결지어서 해볼게. 봐. 아까 우리 3번에 보면 기단의 변질점 나왔어. 자, 여기 봐봐. 여기 봐.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고위도 지방에 있던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저위도 지방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편한다고. 자, 그럼 요거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잘 봐. 자, 여기가 이 기단의 발원지라고 합시다. 기단이 원래 있던 곳. 그럼 그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거리. 점점 멀리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멀어져 갖고 우리나라 서해바다로 왔다고 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오는 동안에 자,
기단의 기온은 어떻게 되지? 졸라 차가웠어. 그지? 기온이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갈 거 아니야. 맞니? 반대로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대륙 한가운데 있을 땐 수증기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이 바다로 이동해 왔어. 수증기가 어떻게 되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겠지? 자, 그러니까 수증기량도 그런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수증기량. 그래서 차가웠던 기단은 이렇게 성질이 변하겠지. 맞죠? 그래서 3번 먼저 보는 거야. 3번. 한랭 기단의 변질. 반대로 그럼 이번엔 해봐. 그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온난한 기단의 변질이라고 해볼게. 온난한 기단, 변질. 예를 들어서 저위도에서 반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잔 말이지. 만약에 여기가 반대로 바다야.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바다라고 합시다. 그 위에 공기덩어리가 오래 머물러 있어. 자, 이게 태평양 뭐 한 적도 부근 바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지역은 굉장히 온도가 높을 거 아니니? 바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가 굉장히 풍부하겠지. 그러니까 한랭 고온다습한 지역이야. 거기에 공기덩어리가 오래 머물면 이 공기덩어리도 따뜻해지겠지. 그리고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공급받으니까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공기덩어리가 움직여가지고 이번에는 고위도 지역, 육지로 이동했다고 치자. 아니? 육지로 이동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저위도 지방이고, 여기가 고위도 지방이라고 하자고. 추워. 그럼 이 지면이 차가우니까 전체적으로 따뜻한 이 공기덩어리 어떻게 되죠? 아래쪽이 차가워지지 않겠냐? 아래쪽이 냉각이 되겠지. 맞아? 냉각이 되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면 올라가려고 할 거고 냉각이 되면 가라앉으려고 할 거 아니야.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봐봐. 그래서 기단의 하층이 냉각이 되면서 이 공기덩어리 자꾸 내려가려고 한다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기가 자꾸 상승하려고 하면 이건 기층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공기덩어리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면 이건 기층이 안정하다 표현해. 그럼 기층이 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 만약에 야 봐라. 이 안에는 수증기가 많았는데 그 수증기가 많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냉각이 되고 여기 들어있던 수증기도 차가워질 거 아니야. 걔는 물방울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돼? 물방울들이 이 지면 가까이에 떠있게 된 거 소위 말하는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진다면 층운형이란 이 경우에는 공기가 막 상승하니까 구름으로 따지면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구름이 두꺼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 하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자꾸 냉각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구름이 생긴다 그러면 얕은 곳에 생기게 되고 혹은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하지. 그지? 안개가 발생. 이것도 기단이 변질된 거야. 기단이 원래 갖고 있던 성질이 바뀌면 변질된 거야. 그럼 이 경우에 니네 그 옆에다 그래프 하나씩 그려두란 말이야. 3번 기단의 변질 옆에다가.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변할까? 자, 마찬가지 이게 발원지로부터의 거리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기온이나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합시다. 자, 기온 높았잖아. 그지? 그럼 그게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면 특히 그 기단의 아랫부분은 기온이 점점 내려갈 거 아니야. 맞니? 내려가겠지? 수증기 많았잖아. 맞지? 수증기 많았는데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적어지겠지. 따지면. 물론 이게 낮았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이게 여길 지나서 다시 뭐 바다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 기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얀색이 기온이라면 지금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그래프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런 형태를 잘 보란 얘기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변한 거구나. 뭐 수증기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기단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성질이 변한다. 그것 때문에 그 이동한 지역에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제?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기단의 뭐 변경, 기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지역의 성질하고 비슷해지는데, 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면서 그 지역, 그 장소의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변에도 여러 기단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기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영향을 주느냐를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림을 좀 조그맣게 그릴게.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우리나라 주변에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기단이 총 5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했던 이쪽에 자,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저쪽 중국 쪽에 양쯔강 기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일본 위로 가면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아마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호츠크해라는 바다가 있거든? 거기에 있는 기단, 오호츠크해 기단이라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이쪽은 태평양이 될 거 아니니? 보통 우리나라가 속한 태평양, 북태평양이라고 표현하지. 태평양 바다에서 약간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단이 이제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아니면 저기 적도 근처에 적도 기단이라는 게 있어. 실제 크기가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위치만 이렇게 표시한 거야. 적도 기단은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건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태풍.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크게 5개의 기단이 영향을 주는데 이 기단들의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외워야 되겠지. 근데 그냥 외우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팁을 알려주겠다 이거야. 자, 우선 이렇게 나눠보면 이쪽은 기단들이 어디에 있지? 대륙에 있고요. 이쪽에 있는 기단들은 바다에 있어. 그럼 바다에 있으면 수증기를 많이 받으니까 어때? 습하겠지. 얘네 다습. 이렇게 된. 그지? 그러면 대륙에 있는 기단들은 어때? 밑에서 수증기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수증기가 별로 없어. 공기 중에. 건조하다. 건조.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위도를 쪼개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있는 기단들은 당연히 추울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한랭, 건조, 한랭, 다습.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딱 선에 걸쳐져 있지 않니? 우리나라 위도가 비슷하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 그래서 온난, 건조. 이렇게. 온난, 건조.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위도상으로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뜨거워. 고온다습. 얘도 고온다습. 이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각 기단이 갖고 있는 성질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은 이거를 외운다기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 아, 대륙에 있는 애는 건조하겠구나. 연상하란 말이야, 연상. 그지? 바다에 있는 애는 다습하겠구나. 위도가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은 춥겠구나. 위도가 낮은 곳에 있는 애들은 따뜻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외우는데도 도움이 되겠지. 그냥 무턱대고 이게 왜 고온다습인지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거란 얘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계절별로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볼게.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생각을 해봐. 얘는 기단의 성질이 온난하대잖아. 그럼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가 온난, 따뜻할 거야. 언제 따뜻하니? 지금은 계절의 구분이 많이 모호해졌지만 봄이 보통 따뜻하잖아. 양쯔강 기단은 봄하고 가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봄은 점점점 따뜻해지는 시기인 거고 가을은 따뜻했다가 추워지는 시기니까, 그지? 봄, 가을에 영향 준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 겨울에는 뭐야? 근데 우리 겨울철에 부는 바람을 생각해봐. 굉장히 차가우면서 되게 뭐라 해, 칼바람, 건조해 바람이, 그지? 바로 이거 시베리아 기단이. 얘가 겨울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 자, 우리 또 여름 생각해봐. 여름에는 겁나 더운 것도 겁나 더운 건데 바람 불면 막 되게 끈적끈적하고 습하다고요. 얘입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 이제 여름이 굉장히 길어져서 그런데 예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비교육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지금 몇십 년 사이 이렇게 확 변한 건데 보통 한 무더위는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이 이때가 제일 덥거든. 근데 그 전에 한 달 정도 장마 기간이 있어요. 장마 기간. 그게 보통은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마 졌을 때 초여름이라 표현하거든. 요거. 얘가 초여름에 영향을 줘가지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거는 어차피 뒤에도 나올 거지만 꼭 암기. 초여름에는 한 달 정도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장마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요거 꼭 외워야 돼. 장마전선은 뒤에 가서 전선 얘기할 건데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이 서로 만났어. 우리나라 근처에서. 그래서 걔네가 경계를 이루면서 구름이 만들어져 갖고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이 뭡니까 물어보면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뭐 초등학교 시험이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는 두 기단 써라라는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또 혹시 알아? 학교에서 정말 어이없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적도기단은 태풍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보통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가 언제야? 여름이 끝나갈 때쯤. 그래서 태풍이 왔다 가면 이제 굉장히 시원해지고 가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늦여름 또는 초가을이라고 표현하지. 늦여름 또는 초가을. 요때 영향을 주는 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 공기덩어리이기 때문에 기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자, 잘 봐. 시베리아 기단은 일종의 뭘까? 고기압이야. 고기압. 얘 일종의 고기압입니다. 동그라미 칠게 이렇게.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도 따지면 고기압.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도 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도 표현해. 그 다음에 자 적도기단 태풍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얘는 저기압이야. 저기압. 자, 다 고기압이야. 다 고기압이고 누구만 저기압이다? 적도기단만 저기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북태평양 기단도 북태평양 기단이라고도 하고 혹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각 계절별로 이제 얘네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그 등압선이라 그래갖고 지도에다가 이제 그 기압을 표시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거기 뭐 이렇게 계절에 따른 뭐 기압 배치, 일기 배치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자 봐봐. 예를 들어 겨울철이야. 겨울철.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3개만 얘기할게. 겨울철에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으면 겨울철에는 누가 영향 준다고?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 주는데 얘가 일종의 뭐야? 고기압이거든. 근데 지도상에다가 여러 지점에서 기압을 측정했을 거 아니야? 그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등압선이라 그래. 그래서 보면은 겨울철에는 대체로 우리나라 서쪽에 약간 이렇게 고기압이 있어. 그럼 이 고기압이 누구라고? 시베리아 고기압인 거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쪽에는 저기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겨울철에는. 자, 그래서 겨울철에는 기압 배치가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그래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 그럼 이 그림에서 바람이 어떻게?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가 저기압이니까 겨울철에는 대체로 이렇게 바람이 불거든. 이걸 계절풍이라 그래.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방향에서 불어온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라는 바람이 불게 되는 거야. 북서계절풍. 이렇게. 알겠니? 그게 누구 때문에? 이게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 자, 여름 가기 전에 초여름 얘기해볼까? 그럼 초여름? 자, 아까 초여름에 장마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뒤에 가서 그 기호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뭐 문제푸인데 지도 같은 게 나왔어.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요렇게 표시되어 있어. 요게 이제 장마전선을 뜻하는 기호거든. 그럼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장마전선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계절상으로 뭐다? 초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누구랑 누가 만나서 만든다고? 오호츠크기단과 북태평양기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위쪽에 오호츠크기단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북태평양기단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초여름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일 때는 자, 요거 화면에 나오나? 나오긴 하는구나. 자, 여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름일 때는 누가 영향을 준다 그랬지? 얘가 주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 고기압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 기압 배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겨울과 달리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 저기압이 있다 그래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남고북저형. 자, 그러면 이 고기압이 누구라고?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인 셈인 거라고요. 그러면 자, 여름철에는 어떻게 불어야 돼?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 다음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평균적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이것도 계절풍인데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라는 게 부는 거고요.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동계절풍이 분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다만 고기압인데 얘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 있고 움직이는 고기압이 있거든. 자,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애들은 대표적으로 가만히 오래 머물러 있는 애들이야.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양쯔강기단도 일종의 고기압인데 얘는 막 왔다 갔다 해. 움직여. 이동성 고기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도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전선이라는 거들. 지금 보면 두 기단이 만난 거잖아? 두 기단이 만났는데 여기 지금 써놨죠? 얘는 차갑고 얘는 따뜻해.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잖아? 그럼 이게 공기니까 사실 어떻게 돼야 돼? 섞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면 섞이긴 섞이는데 한참 있다 섞여. 처음에는 어떻게 돼? 안 섞이고 얘네가 경계를 이루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 그래서 전선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저거 물 갖고 이해하면 좀 쉬워. 그래서 전선은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한동안 섞이지 않고 걔네들이 어떤 경계를 이루게 된 것. 정확하게는 그 경계가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자, 수조에 가운데다 칸막이를 하고 이쪽에다가는 뜨거운 물 넣어놓고 이쪽에다가는 차가운 물 넣어놨어. 근데 투명한 물이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 잉크를 이렇게 풀어놨고 차가운 물에다가는 파란색 잉크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이 상태에서 칸막이를 제거하잖아? 그럼 안 섞이고 그 잉크 층이지, 잉크 층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게 돼. 뜨거운 놈은 가볍고 차가운 놈은 무겁다 보니까 차가운 놈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뜨거운 놈은 올라가려고 하면서 요게 이렇게 경계가 생겨요. 경계가 한동안 안 섞이고. 그럼 이거를 공기덩어리 비유하자면 얘가 뜨거운 기단이고 얘가 차가운 기단인데 얘네가 만나잖아? 만나면 이렇게 경계가 생긴다고. 안 섞이고 처음에는. 그럼 그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럼 그 전선면 여기가 지면이면
그 전선면이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온도가 비슷해지면서 얘네가 이제 섞이게 되지만 처음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갖고 비교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을 때 한동안 섞이지 않고 경계를 이루게 되고 그 경계가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전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이 전선이 여러 종류가 있어.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총 4가지가 나오거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는 게 있어. 요것도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놈이야. 자, 한랭전선. 자, 일단 이름을 봐봐. 한랭이잖아. 춥대잖아. 자, 야, 봐봐. 지금은 수조 안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딱 여기가 한 지점이지만 이게 공기덩어리면 움직이잖아, 얘네가. 따라서 섞이기 전까지는 이 경계면도 막 움직이게 되거든. 그러면 뭐가 움직여? 지면을 따라서 전선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선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왜 한랭전선인지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자, 봐봐. 그림을 봐봐. 이쪽에 말이야.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공기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따뜻한 공기는 가만히 있고 차가운 공기가 쭉 온다고 해보자. 만났어.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고 경계를 이룬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차가운 놈은 일단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놈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 따뜻한 놈은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돼.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경계가 생기게 되고 차가운 공기 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따뜻한 공기 위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요 지점이 있지. 여기가 바로 이제 전선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섞이기 전까지. 그럼 경계가 져 있는 상태에서 요 전선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서원이가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고 와가지고 이렇게 덮였어, 이렇게. 그러면 요 전선이 너를 지나간 거지. 그러면 지나가기 전에는 따뜻한 공기에 있었는데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이게 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추워지지. 그래서 한랭전선이야.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봐. 그 이제 전선이 이제 통과하고 나면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게 되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한랭전선인 건데 이때 이 전선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때? 굉장히 급해.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굉장히 급하게 상승하면서 우리 공기 상승하면 뭐 일어난다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 구름이 막 생기게 돼. 근데 상승 길이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구름이 두꺼운 구름이 생겨요. 저근형 구름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 비가 내릴 수가 있지. 그럼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니? 비가 내리는 범위는 되게 좁을 거고 소나기 같은 게 내릴 수 있는 거야, 소나기.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봐봐. 이 구름은 전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고 가니까. 그럼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이 어느 쪽에 생겨? 뒤쪽에 생기는 거야, 뒤쪽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그지? 이 한랭전선이라는 게 통과하고 나면 뭐 한다? 기온이 내려간다. 그래서 얘 이름이 한랭전선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기온이 내려가면 기압은 어떻게 될까? 자, 내가 지금 따뜻한 공기에 있어. 따뜻한 공기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있는 지점에 공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기압이 낮다가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으면 차가운 공기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애니까 내 쪽에 공기가 많이 모여서 기압이 높아지게 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랭전선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의 경계면, 전선면에 어떻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무슨 구름이 생기게 된다? 전선의 뒤쪽으로, 그지? 전선의 뒤쪽으로 구름이 생기는데 저군형, 수직으로 발달한 두꺼운 구름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비가 온다면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될 거고, 왜냐면 옆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발달한 거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무슨 비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것이다 이거지. 자, 기온이 내려가고요.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해서 전선 뒤쪽에 저군형 구름에서 소나기 내린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 전선이 지금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얘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 이동 속도가 어떻다? 굉장히 빠르다. 빠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전선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전선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뭐 보면 알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전선이 통과하기 전후에 기온이 변하겠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기온이 확 떨어져. 그러면 한랭전선이 다 지나간 거야. 그래서 거기 소나기까지 내렸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람의 방향이 변해. 참고로 이 그림에서 내가 따뜻한 공기에 서 있을 때는 말이야. 따뜻한 공기에 서 있을 때는 바람이 요 방향 이렇게 분다. 남서풍이란 바람이 불고 있거든. 그런데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요 차가운 공기 쪽에서는 북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전선이 지나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변한다고요. 풍향은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후에 자 남서풍으로 불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된다. 풍향 변화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여기 한랭전선이야. 그럼 온난전선이라는 것도 있어. 반대 온난전선. 자, 그럼 얘랑 비슷한 거겠네.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온난전선이고. 자, 이거 그림을 한랭이든 온난이든 그림을 잘 봐둬야 돼. 자, 온난전선은 잘 보세요.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자, 만약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온다고 하자. 물론 차가운 공기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인다고 해보자 이거지. 자, 만났어.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지? 만났는데 얘는 파고드는 애가 아니지. 따뜻한 애니까 만나면 그냥 바로 어떻게 돼? 차가운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고. 그럼 자, 여기가 뭐가 돼? 그 경계면이 땅하고 여기가 이제 바로 지금 얘기한 온난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에 그려놨지만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 그러니까 공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된다? 구름이 만들어지지. 완만하게 상승하니까 구름이 넓게. 근데 그 상승 기류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수직으로 발달하기보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자, 보통 이렇게 그리긴 한다만, 근데 이걸 층운형 구름이라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생겨, 구름들이. 층층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게 생기는 게 아니고, 층층이 생겨. 아무튼, 층운형 구름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정리해볼게. 자, 봐. 온난전선은 한랭전선과 달리 어떻다고? 전선이,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밀지. 이동은 한다고. 그럼 얘도 똑같아. 내가 지금 차가운 공기에 서 있는데 만약에 전선이 나를 지나갔다. 그럼 이렇게가 따뜻한 공기니까 내가 따뜻한 공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어떻게 되더라? 올라간다. 기온이 올라가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라 그래서 기압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그럼 그때 그 경계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해서 공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그렇게 세진 않다. 그래서 얘는 보면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구름이 생기지. 그래서 얘는 전선의 앞쪽으로, 그지? 앞쪽으로 얇은 구름,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수평 방향으로 넓으니까 넓은 지역에 비가 오는 대신에 그룹이 얇잖아.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또 내지는 이슬비가 내린다, 부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얘는 한랭전선과 달리 자 이동 속도가 어때? 파고들면서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좀 느려. 한랭전선보다는 이동 속도가 어떻다? 느립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랭전선 똑같아. 이게 전선이 나를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기온이 변한다든지 풍향이 변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자, 풍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 만약에 내가 차가운 공기 쪽에 서 있으면은 이렇게 남동풍이 불고 있거든. 그러다가 온난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동풍이 불고 있다가 온난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남서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대표적인 전선 두 종류인데 요거 비교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럼 뒤에 가서 일기기호를 얘기하겠다만 지도에다가 전선을 표시할 땐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거든? 자, 한랭전선의 기호. 차가운 게 파란색이겠지? 자, 봐봐. 파란색으로요. 삼각형 한 칸씩 떼서 이렇게 삼각형 표시하고 삼각형 색칠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삼각형이 표시된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는 뜻이다? 봐봐. 좀 이따 적어. 봐봐. 이 방향으로 한랭전선이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한랭전선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하는 쪽에 무슨 공기가 있지? 그러면 한랭전선 기호가 나오면 그 앞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그 뒤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안 써 있어도 너희가 그렇게 판단해야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똑같겠지?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온난전선이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반원 표시 이렇게 해주면 돼. 반원. 빨간색 색칠하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표시된 쪽으로 온난전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도 온난전선이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무슨 공기가 있니? 차가운 공기가 있네. 그지? 그럼 얘는 요 앞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있고 뒤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기호만 또 보고도 어디서 비가 내리는지 알아야 되는데 봐봐.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에서 자 전선이 가는 방향의 뒤쪽에서 좁은 범위의 비가 이렇게 돼. 근데 이 초록색으로 칠한 게 비 내리는 범위라고 보면 돼. 온난전선은 그 앞쪽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비가 온다 그랬지. 그지? 강수구역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비가 내리는 구역을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자, 잘 보세요. 폐색전선이라는 게 있거든. 폐색전선. 자, 이 공기 기단들이 많으면 언젠가 섞여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전선이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전선이 소멸되는 거잖아. 그래서 폐색전선은 전선이 소멸되는 단계에 나타나는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선이 소멸되는 단계. 오케이? 자, 요 그림을 잘 봐봐. 지면이 있는데 자, 이쪽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도 일로 가고 있고 따뜻한 공기도 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고. 그럼 이거 뭐야? 요 지점은 뭐가 돼? 얘도 가고 얘도 다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요거 이게 한랭전선이잖아. 여기가 한랭전선이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온난전선이네. 그러면 동시에 한랭 온난이 생긴 거야. 근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 자, 누가 더 빠르다 그랬어? 얘가 더 빠르다 그랬어. 그러면 봐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시에 생겼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 그럼 누가 따라잡아? 한랭전선이 따라잡겠지. 그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어떻게 돼? 겹쳐버리지. 그때 생긴 게 폐색전선이야.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전선이 폐색 전선이야. 근데 이 폐색 전선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잘 봐봐. 한랭형 폐색 전선이라는 게 있어. 또 하나는 온난형 폐색이라는 게 있네. 잘 봐라. 여기 봐봐. 이 그림에서 자, 얘도 차갑고 얘도 차갑잖아. 근데 두 개가 겹쳤는데 이 두 차가운 놈 중에 더 차가운 놈, 덜 차가운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이 차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차가운 놈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더 차가운 녀석이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차가운 놈 차가운 만나는데 얘가 더 차가운 얘가 밑으로 파고들겠지. 맞지? 한랭전선처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둘 다 차가운 건데 얘가 더 차가워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모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한랭전선과 얘의 차이는 뭐야?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없고 차이인 거지. 그래서 마치 한랭전선처럼 생겨서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온난형 폐색전선은 어떻게 될까? 한랭과 온난이 겹쳐졌을 때 마치 그 모습이 온난전선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면 뭐야? 이쪽에 있는 애가 더 차가운 거야. 이쪽에 있는 애가 덜 차가워서 만나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 여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있는 거. 그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온난전선처럼 생겨서 이걸 온난형 폐색전선이라 그래.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랭과 온난이 겹쳐져서 폐색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나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아예 전선 자체가 소멸이 되는 거다. 전선이 소멸되는 단계에 만들어지는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폐색 전선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봐라. 지금 폐색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기호도 똑같이 표시해. 자, 한랭 전선 표시 뭘로 한다고 그랬어?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삼각형 표시해 준다 그랬지. 한 칸 떼어가지고. 맞지? 그러면 온난 전선은 반원 표시인데 가는 방향. 그러면 한랭하고 온난이 같은 방향 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온난 전선 기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 그래서 한랭 전선 기호하고 온난 전선 기호가 같은 방향 쪽에 겹쳐져 있으면 그게 폐색 전선 기호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얘 마찬가지 어느 방향 이동한다?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방향. 그러면 자, 여기다가 비 내리는 범위 표시하면 잘 봐봐. 한랭과 온난 각각 내용을 더해주면 돼. 한랭 전선 어디 비 온다 그랬어? 뒤쪽으로 이렇게 비 온다 그랬어. 맞지? 온난 전선은 앞쪽으로 비 온다 그랬어. 이렇게 비 오는 거지. 그러니까 폐색 전선은 앞뒤로 다 비 오는 거야, 앞뒤로. 오케이? 비 내리는 범위를 표시하자면 그 책에 표시돼 있지. 맞지? 이렇게 되는 거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장마전선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선 중에 정체전선이라는 게 정체전선. 그럼 얘도 이름에서 알 수 있지. 아까 나왔던 전선들 어떻게 움직이잖아.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정체돼. 잘 안 움직인다고요. 전선인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정체전선으로 뭐가 있냐? 바로 장마전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를 내리는 거야. 근데 사실 장마 때 비가 안 내리면 우리나라는 타격이 커요.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대부분이 장마 기간 때 내리는데 장마 기간 때 비가 안 내리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뭐 농사 짓는 데도 타격이 좀 있고. 자, 그럼 이제 아까 장마전선 어떤 기단하고 어떤 기단?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미리 이제 기호는 썼다만 봐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의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쪽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야. 북태평양 기단은 올라가려고 하는 애고 오츠케 기단은 내려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보자 이거지. 어떨 땐 얘가 잠깐 이겼다가 얘가 잠깐 이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누가 이기냐면 얘가 이겨.
확 밀고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걔네가 경계를 이룬다 그러면 봐라. 북태평양 기단 따뜻한 애 아니니? 따뜻한 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위쪽으로 뭐야?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위쪽으로 온난전선 기호 이렇게 표시해줘. 온난전선 기호.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야. 차가운 애니까 아래쪽으로 한랭전선 기호를 표시하는데 요 사이에다 이렇게. 그래서 폐색전선하고 장마전선 기호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장마전선의 기호가 요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비가 내리는 지역을 표시를 해보자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랭전선, 온난전선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라 그랬지? 온난전선에 해당되는 게 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앞쪽으로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비가 오겠네, 넓은 범위에. 맞지? 그 다음에 한랭전선 기호 갖고 얘기하자면 한랭전선에 뒤쪽으로 비가 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또 비가 오네? 결국에는 뭐야? 장마전선 기호가 있으면 장마전선의 위쪽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위쪽으로. 맞지? 이게 나중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있고요. 문제에서 구름 사진을 주는 거야.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에 구름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동서방향으로 구름이 쫙 길게 이어져 있는 그림이다.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초여름인 건데 장마 기간인 건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 여기가 기역이고요. 구름 사진에서 여기가 니은이래. 그럼 구름 사진 주고 장마전선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비 오는 곳에 구름이 생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구름이 생겨져 있으면 구름의 남쪽에 무조건 장마전선이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구름 사진 주고 장마전선이 있는 위치는 어디에 가깝냐, 어디냐 물어보면 니은이다라고 대답해줘야 된다. 알겠지? 니은이다라고 대답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체전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요 장마전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